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작물별 특성 과수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네요. 오늘은 오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개념 강의할 때 오미자는 오미자 형수 해서 많이 외웠었죠. 형태별, 수령별, 표준 수학량 외울 때 그렇게 많이 외웠었는데 표준 수학량이 다 빠져버렸어요. 기본세는. 자,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겨울을 잘 견딘다고 해서 내한성이 강한 작물이라고 하고요. 추위를 잘 견디는 반면 반대로 고온에는 약합니다. 기억하세요. 추위는 잘 견디는데 고온에는 약하더라. 그래서 오미자는 여름철에 고온을 피할 수 있는 기후를 지닌 곳에서 재배하기가 적합하더라. 그래서 여름 고온을 피할 수 있는 산간 지역이 재배 적지가 되겠습니다. 대추는 내륙 지역, 밤은 뭐였어? 밤도 산간 지역. 요 재배 적지들을 구분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그죠? 자, 오미자는 산간 지역이 적당하다고 했고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요 아래쪽 지방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아예 저 위쪽에서 재배하지는 않고 오미자는 주로 어디 쪽에 충청도 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죠. 오미자는 어디 오미자 유명하나요? 문경 오미자 유명하잖아요. 문경 사과도 유명하지만 오미자도 유명합니다. 자, 오미자는 넝쿨성이에요. 이렇게 넝쿨을 타고 올라가요. 넝쿨성들은 보면 1년생들이 많잖아요. 넝쿨성들. 근데 오미자는 다년생입니다. 다년생 넝쿨가고요. 그래서 넝쿨성 다년생 식물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넝쿨성이라고 하면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아래로 깊게 내려가는 뿌리가 심근성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가는 뿌리가 옆으로 쭉쭉 뻗어가는 천근성 작물입니다. 천근성 작물 하면 기억해야 되는 거 아무래도 요게 표토층에 있는 토양의 영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뭄에 취약하더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심근성은 반대로 우리 밤 같은 거 유목 어릴 때는 좀 어려서 뿌리가 저 아래 깊이까지 아직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에 조금 취약하지만 성목이 되었을 때는 우리 감도 그랬어요. 단감 같은 거 성목이 되었을 때는 가뭄에 잘 견딘다 라고 했습니다. 가뭄에 약한 거는 천근성 작물들. 그 다음에 가뭄 피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뭘 설치한다고요? 관수시설을 보통은 설치를 한다고요. 자, 여기에도 보면 지금 관수시설이 보이나요?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소북항의 석양빛 세어에서 과실 표면이 타는 일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미자는 실제로 크기가 진짜 요구만 해요. 되게 조그만해요. 조그만 송이가 송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달려있어요. 포도송이처럼. 하지만 송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리고 오미자는 이렇게 넝쿨성 단형생 식물이기 때문에 어떤 유인틀들을 설치해가지고 재배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오미자 기억나시나요? 유인틀 3가지 유인틀이 가능하더라. V자형, 울타리형, 아치형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 기본세는 아치형은 빠져있네요. V자형이고요. 울타리형 유인틀을 설치 재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V자형은 우리 뒤에 보면 바로 보이는 거 이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V자도 그죠? V자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V자형 요즘은 V자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설치를 V자형이 가장 좀 일반적일 거예요. 아치형은 우리가 아치형 하우스 원예시설 할 때 배웠습니다. 아치형 하우스처럼 하우스형 이렇게 하우스처럼 둥그렇게 설치한 이 울타리가 아치형 하우스. 이게 아치형 경우 하우스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울타리형은 그냥 한 줄로 쭉 키우는 거. 이렇게 우리 건물망 같은 거 넝쿨일 때는 건물망을 이렇게 하죠. 건물망이 약간 한 줄로 쭉 키우는 거. 넝쿨성들은 그냥 서 있으면 근대지를 못하거든. 타고 올라가는 것이
타고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거 씌우고 보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하는, 우리가 우리 보호 목적물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넝쿨가로 올라가는 것들이 뭐 마 종류들 있죠. 둥근마 같은 거. 그런 것도 대부분 다 넝쿨성 작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울타리형으로 많이 키웁니다. 유인틀 재배해서 키워야 되는 거 하면 오미자 기억하시고요. V자형, 울타리형, 아치형이 다 가능하지만 현재 기본세에는 아치형은 빠져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미자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이제 처음 지금 기본서만 지금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개념 강의 듣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오미자는 식묘 2년 차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식묘하자 바로 가입 불가능해요. 2년 차부터 가입 가능하고 3년 차까지 결국 2년, 3년 차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식묘 2년차 나오고 뭐 삭벌 1년차, 2년차 이런 말이 나와요. 식묘는 심은 연도를 기준으로 한 횟수가 되겠고요. 수령 횟수가 되겠고, 삭벌은 자, 오미자 성장 과정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유인틀을 설치했어요. 유인틀을 따라 넝쿨성이라서 타고 올라갑니다. 잎이 점점점 더 번성해서 성숙해 성장해 가고요. 자, 요렇게 파란색, 초록색 모양의 연두빛 모양의 어떻게 보면 과실이 달린다고 해야 되겠네요. 과실이 달리고 점점점 색상이 변해 갑니다. 그라데이션 되죠. 진짜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 됩니다. 그라데이션 돼 가면서 마지막 읽을 때는 이렇게 빨갛게 익어갑니다. 오미자. 그래서 우리가 오미자 엑기스 이런 거 먹을 때 오미자 차 먹을 때 빨간색이잖아요. 오미자가 특히 어디에 좋다고 혹시 아시나요? 오미자도 5가지 맛이 난다고 오미자예요. 5가지 맛이 난다고 오미자인데, 오미자가 특히 어디에 좋냐면 기관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콤한 맛 때문에 오미자 좀 즐겨 하는데, 기관지가 저도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기관지 때문에도 오미자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미자 엑기스, 오미자차. 그다음에 이렇게 열매가 다 따고 나면 넝쿨성 작물이요. 이거 다년생이긴 하지만 상록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말라버려요. 윗부분이. 요 윗부분을 정리하죠. 정리하고 나면 요렇게 아래 둥지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탁 잘라버리는 거, 윗부분을 요걸 삭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묘 3년 차다 말은 삭벌 2년 차. 식묘 2년 차다 말은 삭벌 1년 차,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오미자의 인수 제한은 삭벌 2년 차까지, 식묘 3년 차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만일에 삭벌 3년 차다, 식묘 4년 차다 하면 인수 불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일권에 나오죠. 유자입니다. 유자는 감귤류예요. 감귤처럼 생겼잖아요. 우리가 아는 감귤처럼 생겼죠. 좀 더 투박하고 울퉁불퉁하고, 크기는 감귤보다 감귤간, 온주밀감보다는 커요. 자, 내한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내한성, 추위에 잘 견딘다는 말이에요. 오미자도 추위에 잘 견뎌요. 오늘 지금 배우는 유자도 추위에 잘 견뎌요. 오미자는 고온에 약하다고 했고요. 유자는 좀 따뜻한, 추위에 강하지만 좀 재배 적지는 좀 따뜻한 지역이 맞다고 해요. 그래서 오미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좀 지도가 희한하게 생긴 잘 못 그려가지고, 오미자는 요쯤에서 재배를 해서 중간쯤에서 재배를 해요. 자, 감귤류의 이 유자는 요 아래쪽에서 많이 재배하죠. 우리 유자 어디가 유명하나요? 고흥유자 유명하죠. 그리고 바닷가 쪽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유자들을 많이 선호하죠. 자, 유자의 온도 조건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 제가 하면서 오미자는 지금 병충해 언급 안 했어요. 왜냐면 기본서에 병충해에 대한 설명이 오미자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미자가 병충해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미자도 다른 비슷한 유해처럼 병충해들이 다 있어. 깍지벌레도 있고 병충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굳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안 넣은 거예요. 책에 아예 언급조차 안 돼 있는 병충해를 일부러 이럴 필요는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과수에서
과수에서는 복숭아의 세균 구멍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수의 병충해는 뭐? 미보상입니다. 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충해가 왔다라고 하면 어떤 비율을 잡아줘야 된다고요? 미보상 비율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충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보상하는 병충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인지 대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과수는 딱 복숭아만 제외하고 그 병충해가 있다라고 하면 미보상 비율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 조사 나왔을 때요. 자, 유자는 좀 따뜻한 지역이 좋더라. 유자는 어때요? 우리가 알맹이를 먹나요? 아니죠. 껍질을 먹는 거죠, 유자도. 알맹이는 쏙 빼내죠. 우리 유자차 담을 때도 알맹이는 빼내고 껍질을 가지고 담는단 말이에요. 자, 껍질을 먹는 거기 때문에 껍질을 먹는 거 우리 대표적인 거 앞에 배운 거 뭐 있었나요? 대추, 매실, 뭐 살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껍질째 먹는 것들은 농약 살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수학 전 한 달 전에는 절대 농약 살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있었던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유자 재배지의 한계는 내한성이 강하긴 하지만 따뜻한 지역을 좋아한다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저온이 어떠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겨울철 저온이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면 유자가 재배하기가 썩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온이 내려가서 오는 피해는 뭐겠습니까? 동해 피해겠죠. 잎이 얼어버리는 거. 유자 같은 경우는 이 잎이 감귤하고 같아요. 감귤로 상록수예요. 사시사철 푸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 겨울에는 이 유자가 달려있지 않잖아요. 달려있지 않죠. 그러면 잎이나 가지들이 동해를 입겠네요. 가장 취약한 건 더 잎이겠다. 그죠? 그래서 잎에 동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나 겨울에도 우리가 가뭄 피해가 있어요. 겨울에 가뭄이 계속된다. 추운 겨울에 가뭄이 계속되고 찬 북서풍이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탈수 현상은 더 심해져서 동해 피해는 더 많이 받게 되고 동해 피해가 심하면 낙엽이 떨어질 수 있겠죠. 낙엽이 될 수 있겠죠.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에 낙엽이 엮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자는 다른 과수에 비해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로 한다라고 했네요. 앞에서도 우리 수분이 필요로 한다. 자두 같은 거 그랬어요. 자, 다른 과수에 비해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로 하더라. 근데 우리 물은 언제 풍부하나요?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해서 제일 풍부할 때는 여름이에요. 맞나요? 여름이에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지 않을 때 유자는 겨울도 썩 풍부하지 않고 봄도 가을도 풍부하지 않아요. 강수량이. 그래서 여름철이나 특히 겨울철에 이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은 것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강수량과 강우량을 구분해 드렸죠. 강우는 비만 가지고 양을 측정한 거. 강수량은 눈과 비를 다 측정한 거. 그래서 여름철 이런 강우량이 되겠죠. 겨울철에는 눈에 의한 강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강수량 많은 곳이 좋더라. 만일에 겨울에 눈이 적게 왔다 하면 가뭄이 되겠죠. 겨울도. 그럼 봄, 가을이 제일 취약하겠네요. 가뭄으로. 물론 겨울도 눈이 적게 내린다 라고 하면 가뭄을 타게 됩니다. 강수량이 언제요?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6월달, 7월달, 8월달. 그죠? 8월달까지는 요즘은 잘 안 가더라고요. 그죠? 6월, 7월. 자, 그러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건조할 때는 건조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수시설 설치해야죠. 관수시설 설치해야 됩니다. 자, 유자에 있는 병충해 한번 보겠습니다. 흑점병이 있고요. 금원점 무늬병 우리 어디서 배웠던 것 같지 않나요? 매실에서 배웠죠? 매실에 금원점 매실 이렇게 꼭지가 있으면 주위로 막 금원점 생겼어요. 근데 금원점은 매실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살구에도 있고 매실에도 있고. 자, 금원점 무늬병. 그러면 유자에도 어떤 검은 반점들이 생긴다라는 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귤소리 진딧물. 이름 너무 특이하죠. 귤소리 진딧물. 귤소리 진딧물이라는 건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진딧물은 우리가 흔히하게 듣는 그 병충해 명령에 하나인데 귤소리 진딧물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유자에 있는 진딧물이겠죠. 종류 하나겠죠. 이렇게 병충해가 있다라고 하면 포상 안 해주죠. 안 해주기 때문에 미부상 비율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흑점병, 금원점 무늬병은 어떤 거고 귤소리, 진딧물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정말 감귤처럼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감귤용인가 봐요. 그죠? 자, 요 유자 이런 거 좀 많이 봤죠. 우리 유자차 만들려고 주문했는데 꼭 새까맣게 이렇게 점점 있는 게 한두 개씩 가끔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봤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병인 줄은 몰랐는데 병이네요. 병원균이 침투를 해가지고 표피수에 침투를 했기 때문에 밖에 쪽에 저렇게 그러니까 검은 점들이 생겼겠죠. 굵고 딱딱한 고무줄과 같은 물질이 박힌다고 합니다. 많이 보셨죠? 이런 거. 그런데 요거는 이 균이 침투를 하면 처음에 약간 푸른색을 찌다가 좀 더 착색이 점점점 약간 짙게 흑색 쪽으로 진행되죠. 근데 이 흑점병, 검은점 무늬병은 사실 어디에서 발병을 하냐면 죽은 나뭇가지에서 발병을 한다고 해요. 죽은 나뭇가지. 그래서 혹시나 유자, 뭐 물론 요 전라도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경상도 분들이 조사를 가실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유자를 조사하러 가게 되면 이런 금원점 무늬병, 흑점병을 보게 되셨다고 한다면 혹시 죽은 가지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계약자한테 물론 계약자가 더 잘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어디 죽은 가지 있으면 정리 잘 하셔야 합니다. 요 금원점 무늬병이 좀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계약자분들이 좀 현장 조사 나온 사람들을 조금 달리 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작물 좀 아는 친구가 왔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금원점 무늬병은 죽은 가지에서 포자가 생성되고 전염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방지할 때는 어떻게? 죽은 나뭇가지 전부 다 전정하고 소각해야 되겠죠.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귤소리 진딧물. 귤소리가 붙었을 뿐이지 진딧물의 양상은 같네요. 진딧물은 보통 어떨 때 어디에 있나요? 진딧물은 큰 성목이 별로 있지 않아요. 큰 이제 낙엽이 아니고 잎이 다 자랐을 때 단단할 때 진딧물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딧물은 아주 어린 잎, 어린 가지에 처음에 진딧물이 딱 붙어요. 붙어가지고 그 어린 가지나 잎에 진물 있죠. 우리 그 안에 양액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액과 수분이죠. 양액과 수분을 쫙 빨아먹어요. 쫙 빨아먹으면 요 부위가 약해지겠죠. 약해지면서 이 부위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요 자체가 성장을 못하게 되는 또는 그 부위가 요 부위만 따로 성장을 못하거나 또는 고사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딧물이 그러고 진딧물이 많이 생기면 끈적끈적한 단물을 내보내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거름을 일으킵니다. 거름을 일으키면서 곰팡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진딧물은 고추 같은 데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화분 같은 거 키워도 별나 이 진딧물이 끓는 화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더 컸을 때는 이 진딧물 진짜 집에서 키워봐도 화분 키워봐도 큰 우리 화분에 있는 식물한테는 안 끓어요. 어린 순, 새싹 이런 데 진딧물이 끓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과의 과경부에 어린 유과 또는 어린 잎, 어린 줄기 요런 데 이제 집중해서 진딧물이 붙고 결국은 요런 것들 때문에 육아에 붙었다고 한다면 낙가의 원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진딧물의 천적 이거 우리가 1차 시험 재배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천적이 관한 거. 천적에 뭐의 천적 비교해서 이거 아닌 것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진딧물도 그 중에 하나 잘 나오는 거고 진딧물은 아니죠. 뭔가 진딧물의 천적이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벌레예요. 무당벌레가 진딧물의 천적이고 그다음에 풀잠자리, 꽃등에
라는 게 있고, 저는 이제 1차 그 재배학 배울 때 암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뭐 다 암기를 하지 못하니까, 뒤에 벌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천적, 진딧물의 천적에 해당된다라고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진딧벌. 그 외에도 벌이랑 있어요. 진딧물의 천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연 방제하는 거, 천연 방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천적을 이용해서. 그리고 뭐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병충해는 제일 좋지. 병충해는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약을 도포해야 되잖아요. 도포해야 되고 그걸 또 완전히 퇴치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한번 발병이 되고 나면 그게 꼭 월동을 대부분 다 해요. 대부분 해서 그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예방, 예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자는 몇 년생인가요? 수령이 대감유무 대감유무. 유자는 4년생 이상부터 보험을 받아주죠. 자, 오디입니다. 오디가 무슨 열매인지는 다 아시죠? 오디는 무슨 열매인가요? 오디는 뽕나무 열매죠. 누에 키우려고 오디를 키우기도 하고, 요즘은 뽕나무 잎 가지고 뭐 뽕나무 잎차도 만들어내고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뽕나무는 심은 지 2년 차부터 결실이 가능하고 수확이 가능해서 실제로 봄에 들 수 있는 건 3년 차부터 가능합니다. 자, 오디의 수확량 확보를 위해서는 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가지에 이렇게 오이디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디는 저희가 이제 개념 강의할 때 배웠던 거 또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오디는 표본주를 정하고 나면 한 나무에 있는 전부 내에서 착과 수를 세기가 힘든 분목의 과실입니다. 왜냐면 이것처럼 보세요. 굉장히 많은 과실이 달리고 요거를 따는 순간 바로 물러져 버립니다. 물러져 버리기 때문에 착과 수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이 나무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표본 나무를 표본주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 표본주에서 가지가 긴 표본 가지를 3개 정합니다. 3개 정해요. 그 중에 뭐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긴 거 뭐 1번, 2번, 3번 표본 가지를 정합니다. 이 표본 가지를 정하면 이 표본 가지 끝에 20cm를 제외한 나머지 길이를 잽니다. 왜 20cm를 제외한다면 요 보세요. 끝에 지금 과일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과실이. 끝에 부분은 어디 과실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20cm 이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길이를 재겠죠. 그러면 단위가 미터가 되겠네요. 표본주에 있는 표본 가지라고 해서 표본 결과모지가 되죠. 이게 표본 결과지예요. 그죠? 이 표본 결과모지를 3개 정하고 길이를 잰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길이. 그리고 이 표본 가지에 있는 오디의 개수를 셉니다. 그럼 위에는 개가 되겠네요. 개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착가수는 한 주당 착가수를 알려고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당 착가수를 조사하고 나면 그거 꼭 한 주당 착가수 곱하기 우리 과수원에 지금 조사한 조사 대상 주수가, 조사한 나무 수가 몇 그루지라고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현재 우리 과수원의 착과수가 몇 개야 이렇게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디는 주당 착과수를 산정하기가 힘드니까 지금처럼 표본 결과모지에 미터 길이를 재서 거기에 있는 수를 세 가지고 이거는 미터당 착과수를 셉니다. 오디는. 그래서
보통은 한 주당 착가수를 세는데 어디는 주당 착가수를 세지 않고 미터당 착가수를 세서 미터당 착가수 이거를 우리 주당 착가수와 같은 개념으로 보자라고 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를 배울 때. 그래서 보통은 다른 가수는 주당 착가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어디는 요거 결실된 거 결실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결실수를 환산결실수라는 용어를 나중에 쓰게 됩니다. 이거 주당으로 한 건 아니지만 미터당으로 계산한 이 결실수를 주당으로 볼게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당 착가수 대신에 어디는 환산결실수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그 정도는 알고 가면 좋겠죠. 이거 어디는 과습에 약합니다.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그럼 물빠짐이 좋은 땅에 키워야 되겠네요. 물빠짐이 좋고 건조하지 않은 땅, 습이 많은 땅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냉해 피해로 인한 착가 감소가 있겠더라. 강풍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있겠더라. 이거는 어디가 아니어도 냉해 피해로는 보통 냉해 피해는 초봄에 많이 옵니다. 냉해 피해로 인한 착가 감소가 있죠. 꽃이 대부분 수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착가량이 줄어들죠. 착가 감소가 일어나고 강풍 피해가 온다면 강풍으로 인한 낙과들이 있기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요런 거는 살짝 요렇게 가로넣기 나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잘 봐두세요. 어디에 병충해입니다. 균핵병, 뽕나무, 흰불나방이 있네요. 특히 유충, 병충해인데 다 보상하는 제 아니에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 적용해야 됩니다. 균핵병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디 색깔이었대요? 중간 좀 익었을 때 약간 붉은빛을 띠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흑색으로 변해요. 변하는데 균핵병은 이렇게 하얀색이네요. 하얀색이 우리가 인수제한 목적물에 보상하지 않는 그 인수제한 품종 중에 어디는 흰 오디가 품종 받아줄 수 없는 인수제한 품종이에요. 이 균핵병은 흰 오디처럼 생겼다, 그죠? 저는 보면서 흰 오디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흰 오디라도 해도 믿겠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흰 오디는 아니고 이 색깔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런 색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런 색깔로 익어가는 이 색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얗게 변한 겁니다. 이 글자 틀린 균핵병입니다. 균핵병이고요. 다음에 뽕나무 이입니다. 뽕나무 이는 해충이고 요거 실타래처럼 생긴 거는 실은 이 뽕나무 이의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게요. 명충해. 균핵병. 다 균핵병이라네요. 균핵병 이렇죠. 균핵병. 저는 균핵병을 자꾸 균핵병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을 때도 이렇게 적어놨네요. 균핵병이고요.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는 고온 다습이 될 수가 없어. 어디는 보장 종료가 5월 31일이에요. 여름까지 가지 않아. 5월 31일에서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고요. 역시 균핵병에 병균들도 월동합니다. 월동해요. 그래서 흙 속에서 겨울을 나기 때문에 퇴치가 중요해요. 그리고 안 걸리는 게 중요해요. 한번 걸리면 오디 균핵병도 피해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꽃을 통해서 침입을 하고 그 꽃 중에서도 암꽃을 통해서 침입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디는 원래 이렇게 우리가 이 흑색이라 하기 그러나요? 안전점 이렇게 흑색으로 변해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이렇게 붉은 단계에서 이렇게 색깔이 점점 변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불그스름하게 부풀어 오르는 듯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단계로 가지 않고 그게 점점 딱딱해지면서 하얀색으로 변한대요. 균핵병은. 하얀색으로 변한다는 거 흰 오디는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해요. 오디의 균핵병은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발화하고 잎이 딱 나오기 전에 한 4월 초
우리가 오디는 5월 말이 포장 종료라고 했어요. 4월 초 정도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고요. 햇볕이 잘 들도록 곁가지하고 새순을 잘 정리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뽕나무 이입니다. 뽕나무 이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잎으로 보면 사이즈는 요 정도인데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뽕나무의 이 초록색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완전 연한 연두빛이에요. 근데 요 막 싸고 있는 하얀 거 보이죠? 이 녀석의 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시골에 살 때 뽕나무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누에를 하려고 키웠던 건 아니고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농사를 잘 모를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뽕나무를 많이 키운 것도 아니고 한 100그루 정도를 심어가지고 어린 모종을 심어가지고 키운 적이 있는데 그걸 뭐 판매해서 팔아보지도 못했고 우리 식구가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왜냐면 이 오디도 생각보다 약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웬만한 우리가 먹는 과실들은 약을 진짜 조금 하지 않는다고, 대부분 많이 한다고요. 많이 합니다. 오디도 약을 안 하면 진짜 먹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저는 균핵병은 잘 보진 못했는데 뭐가 많았냐면 이 뽕나무 이가 진짜로 많았어요. 이제 과실이 성숙기가 돼 갈 무렵에 뽕나무 요거 이제 열매 좀 오디 좀 따먹으려고 그 오디 그 심어놓은 그 밭에 가면 이렇게 하얀 실타래가 그 근처에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게 그때는 이게 이런 진짜 벌레의 배설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진짜 만져보면 이 배설물이 어떠냐면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고 이 잎도 그러고 이 나무 가지들도 그러고 이 끈적끈적한 게가 막 날아다니면서 어디에도 묻겠어요. 이 오디에도 엄청나게 묻어요. 그래서 뽕나무의 오디를 제대로 따먹어 본 적이 없어요. 키워보면서. 그래서 매년 근데 이게 약을 해갖고 저걸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때는 팔려고 키운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도 제대로 따먹어보지 못하고 매년 이 뽕나무 일을 본 것 같아요. 새삼스럽네요. 지금 이 뽕나무 일을 보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하얀 실타래들이 이제 보인다. 어디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어머, 이거 하얀 실타래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아, 뽕나무 이가 좀 보이는 건데요. 얼른 방제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끈적한 배설물이라는 거 이렇게 있으면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뽕잎을 키우는 데도 많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누에도 잘 먹질 않는데요. 그래서 2차적인 피해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작물이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통풍이 잘 돼야 해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야 됩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바로 병균들이 침입을 하죠. 그래서 통풍을 좋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미리미리 잘 예찰해서 살포하는 거, 미리 방지하는 거 중요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발생이 됐어. 초기에 적용약제를 얼른 살포해서 초기에 진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징그럽죠? 뒤에 이렇게 하얀 이 벌레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흰불나방입니다. 흰불나방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뽕나무 이거 뽕나무 이하고 요 흰불나방을 많이 봤어요. 흰불나방 유충을. 흰불나방 유충은 정말 벌레가 이렇게 많았어요. 뽕나무 근처에는 이렇게 벌레가 많아서 이 벌레들이 잎을 막 갉아먹어요. 잎을 막 다 갉아먹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진딧물처럼 진액만 쪽 빨아먹는 게 아니라 얘는 잎을 싹싹싹 이렇게 다 갉아먹어요. 갉아먹어가지고 잎이 나중에 이렇게 거물처럼 하얗게 돼버려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벌레들이 잎에 바글바글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이 벌레들하고 그 뽕나무 이가 같은 종류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각각이었어요. 그래서 흰불나방도 뽕나무 나무에 흔히 있는 유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씨를 토해내고 잎을 감쌉니다. 감싸기 때문에 이걸 다 갉아먹고 이렇게 비어있어도 이게 꼭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씨를 토해갖고 잎을 감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잎 전체를 갉아먹고 나중에는 잎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번데기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방제가 중요하고 사전적인 지속적인 예찰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그냥
보통 우리 가수원에는 지금 집에서 키우는 오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키가 크지만 우리가 그냥 가수원이죠. 가수원에 가서 오디 보면 오디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따기 좋게 아주 낮게 조그맣게 키웁니다. 집에 우리 시골에 갔을 때 집에 한두 고리 있는 거 아니면 동네 뭐 앞산에 근처 동네 길가에 있는 그런 오디하고 다릅니다. 가수원에 있는 오디들은 키가 작습니다. 자, 아이고, 대추 매실 살고 돼 있네요. 앞에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미자, 유자, 오디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오미자는 자, 서늘한 산간 지역 좋아하더라. 여름철 고온은 싫어하더라. 자, 추위에 강하더라 했습니다. 고온은 싫어해. 유자도 추위에 강합니다. 내한성. 하지만 따뜻한 지역 좋아하더라. 겨울에 기온이 낮다라고 하면 동해 피해가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미자는 뿌리가 옆으로 뻗어가는 청건성이라서 가뭄에 취약하더라 라고 했고요. 능쿨생 단연생 식물이라서 V자형이나 울타리형 유인트를 설치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유자의 병충해 기억하세요. 흑점병, 검은점 무늬병입니다. 그리고 귤소리, 진딧물이 있더라. 다른 가수에 비해서는 물이 좀 필요하더라. 여름철, 겨울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키우기에 적절한 재배지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겨울철 외에 봄, 가을, 겨울 건조한 시기에는 꼭 관수시설이 필요하더라. 왜? 가뭄에 취약하니까요. 오디는 과습에 약하다고 했고요. 과습이 약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재배를 해야 되더라. 냉해 피해로는 착가 감소가 있고 강풍 피해로는 수확량 감소 등이 있을 수 있더라. 오디의 병충해 균핵병이고요. 뽕나무이, 흰불나방. 균핵병, 뽕나무이, 흰불나방은 머릿속에 떠올리면 금방 떠올려질 거예요. 그 이미지들이. 그다음에 심은 후 2년차부터 결실이 가능하더라. 수확량 확보를 위해서 어린 가지 확보하더라. 왜요? 가지에 줄줄줄줄줄줄 열린다고 했잖아요. 표본 결과모지. 오디는 표본 결과모지 있는 표본주를 선택하면 표본주 안에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표본으로 선정한 것을 표본 결과모지라고 하고 그 결과모지는 가지껏 20cm 잘라내기보다 제외하고 나머지 길이를 재더라. 그 길이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가지고 환산 결실수를 계산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다음 거 뭔가요? 감귤, 복분자, 무화과.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제 과수는 끝이 나고 이제 논작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드디어 산 하나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